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2일 발표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조치 계획 후속 조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침을 일부 변경하여 2월 4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의 접촉자 구분을 폐지하고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모두 자가격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 환자와 유증상기의 2m 이내의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 확진 환자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그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접촉자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1대1 담당자로 지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가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정보를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제공하여 적극적인 조치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또한 20년 2월 3일 오전 9시 현재 총 490명의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금일 추가로 확진된 환자는 없어 확진 환자는 총 15명입니다. 414명이 검사 음성으로 확인되어 격리 해제되었으며 현재 61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감염자 중에 중국 우한시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9명이며 일본에서 확진 환자와의 접촉 후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1명으로 국외에서 유입된 환자가 10명입니다. 그 외에 국내에서 2차적으로 감염된 사례는 5명입니다. 총 15명의 환자 중 남성이 10명을 차지했고 평균 연령은 42.9세로 비교적 젊은 층이었습니다. 확진 환자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치료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는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접촉자는 913명, 밀접 접촉자는 그중에 414명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이 중 5명이 확진 환자로 분류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14번, 15번 환자에 대한 이동 경로 등 역학조사 경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번째 확진자는 12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배우자로 2월 2일 확진되어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환자는 증상 발현 후에 12번째 확진자와 함께 의료기관, 대형마트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12번 확진자와 동선이 동일합니다. 12번째 환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곳은 이미 접촉자 조사와 방역 조치가 완료된 상태이며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15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12명으로 확인되었고 접촉자는 자가격리 등 조치 중입니다. 환자는 우한 소재의 의류상가 일명 더 플레이스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3번째, 7번째 환자는 해당 상가에서 근무를, 8번째 확진 환자는 해당 상가를 종종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는 등 4명의 환자 모두 상가 4층에 근무 또는 방문한 적이 있다는 공통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15번째 환자는 4번째 확진자의 항공기 접촉자로도 확인되어 1월 29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입국 이전 및 자가격리 이전에도 증상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2월 1일 증상 발현 이후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고 격리 조치된 후에 확진되었습니다. 중국 우한으로부터 2월 1일 2차 임시 항공편으로 입국한 교민들의 일제 진단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입국 대상자는 333명으로 당초에 증상을 호소하던 7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를 시행하였고 모두 333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번에 걸친 이송 교민 총 701명에 대한 일제검사 결과 확진 환자는 1명이 발견되어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격리 대상자들은 입국일로부터 14일간 격리 기간이 종료되면 한 차례 더 일제 검사를 시행한 후에 격리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격리 기간 중에는 하루에 2번씩 체온과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바로 격리병상으로 이송하여 확진 검사를 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추가 검사가 이루어진 그 교민들은 없으셨습니다.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여행한 경우는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고 손 씻기 및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의 진료를 받거나 1339 콜센터의 상담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우한시 더 플레이스 상가에서 근무 또는 방문한 적이 있으신 분은 있으신 분 중에 감염이 의심되는 분은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수진자 자격조회, ITS, DUR 등을 통해 내원 환자의 해외 여행력을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도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생활에서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금일 브리핑 자료는 14시 기준의 자료이며 추가 역학조사 등에 따라서 수정 보완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질의 있으신 기자님들 손들어 주시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네. 예, 저 JTBC 박유미입니다. 그 4명의 환자가 같이 있었다고 하는 곳으로 더 플레이스 4층을 언급을 하셨는데 일단 그 한국인 확진자 말고도 중국 내에서 중국인한테도 좀 그런 감염 증상이 있었는지 중국 당국에 좀 확인을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제 장관님이 어쨌든 그 기존 코로나랑 달리 뭐 무증상 경증 환자의 전파 가능성이 좀 높다고 언급하신 부분 그동안은 좀 질본에선 부인을 해왔는데 근거가 될 만한 부분을 좀 찾으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본 보도를 보니까 일본 전문가는 어쨌든 이번 그 코로나가 전염성은 강한데 증상은 좀 가벼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확진자들 상태를 봐도 전반적으로 좀 위중한 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 우리 그 질본에서도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중국의 더 플레이스라는 그런 상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조사로는 뭔가 공통점이 발견이 됐고요. 3분은 4층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고요. 한 분은 1층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주로 4, 5층 화장실을 이용하셨다 그래서 공통된 연간 분모가 일단은 4층이고 더 넓게 보면 그 더 플레이스라는 그런 공간적인 확인입니다. 우한시에서 입국하여 확인된 환자 9명 중에 4명이 이제 공통된 장소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국하고 협조해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렇게 중국 당부가 이렇게 세부적인 공간에 대한 노출력까지의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국하신 교민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인회 그리고 총영사관을 통해서 계속 이 사항에 대한 거를 공지하였고 지속적으로 여기하고 관련된 분들에 대한 관리와 검사와 그런 것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무증상 시기의 감염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확진 사례들은 대부분 초기에 발견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15분을 다 모셔서 입원 치료를 해본 결과 처음에는 그런 그 기침이나 뭐 이런 증상이었다가 조금씩 이제 폐렴이 진행되는 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고요. X선상에 잘 안 보이던 폐렴에 CT를 찍어보면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무증상에 대한 감염력은 아직은 더 많은 근거들이 좀 쌓여야 되지만 독일의 사례나 뭐 다른 나라의 사례들의 보고들에 의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증상기에 감염력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입국 금지가 이제 가장 주요한 그런 조치라고 판단이 돼서 현재 가장 위험이 그 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 확대 나가는 그런 계획을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질병의 특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저희 환자 15명의 환자의 특성을 좀 그 입원 치료하시는 그 전문가 선생님들 한번 모실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호흡기 증상과 폐렴이 X선상에 나타나는 폐렴의 증상은 훨씬 심각한데
환자들은 그렇게 증상을 많이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거나 심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15사례에 대한 임상적인 특징을 좀 정리해서 한번 중간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아시다시피 신종이기 때문에 밝혀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다. 하지만 안전하게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일부의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안전한 접근들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임재 기자님. 네, 유시스 임재희 기자입니다. 그 대응 지침을 내일부터 적용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례 정의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중국에서 입국하신 분들은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돼 있는데 그거는 정확히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내일 지침을 개정하는 거는 접촉자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일단 변경을 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자가격리하는 거와 1대1 담당자를 선정해서 좀 더 집중 관리하겠다는 내용은 내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사례 정의를 개정하는 부분은 현재 전문가들하고 사례 정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례 정의를 변경을 해서 좀 더 확대를 하려면 검사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야 가능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법이 이제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검사의 시기를 저희가 2월 초, 2월 5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그 검사 시약에 대한 평가가 계속 진행 중에서 오늘 그게 아마 종료가 되고 오늘 식약처에서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2월 7일 정도에 검사가 확대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사례 정의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접촉자의 정의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은 그간에 알려진 그런 정보들을 정리해서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개정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상은 2월 7일로 하고 있고요. 아마 협의나 허가 과정에서 조금의 그런 상황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세종에서 2분 질문 더 받고 서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시고. 네, SBS 박광민입니다. 그 진단 키트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아까 11시 브리핑에서 이번 주 내로 보급이 될 거다, 이제 허가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언제쯤으로 정확히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 이게 실제로 긴급 사용 허가를 받으면 의료기관에서 실제 검사를 하는 거지 개인이 뭐 구매해서 이걸 개인이 검사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건지 그거 좀 궁금하고요. 이 진단 키트 사용 방법 같은 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실제 일선에서 이런 사용법을 잘 몰라서 진단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게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요 진단 키트의 어떤 물량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상황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진단 키트라고 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플루엔자 신속 검사 키트나 임신 반응 검사 키트처럼 본인이 그거를 이렇게 하거나 바로 그 자리에서 결과가 나오는 그런 키트 신속 진단법하고 조금 혼동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PCR 장비에 쓰는 씨앗 키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게 만드는 거고 그 씨앗에 대한 질평가, 품질 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하는 거는 민간 개인이 그 검사를 하거나 의료기관에서 그거를 직접 하거나 그러기는 신속 진단 키트는 아니고 PCR 진단 씨앗 키트를 개발한다 해서 키트라는 말이 좀 오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도입하는 일정에 대해서는 오늘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업체가 씨앗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허가 신청을 했고 그 씨앗에 대한 질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식약처에 오늘 오후에 긴급 사용 허가 승인을 요청을 할 거고 식약처는 지금 준비 과정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긴급 사용 허가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씨앗에 대한 생산과 보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더 지연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목표는 2월 7일 날부터 검사를 하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단순히 키트 검사가 아니라 PCR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 장비에 쓰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와 인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는 거는 우선은 선별진료소에서 오신 분들을 감별하는 거가 주 타겟이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하는 검사 의뢰 체계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사를 하겠다고 신청하신 검사 기관이 제가 알기로 한 50여 개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수탁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검사를 좀 의뢰받거나 아니면 자체 검사를 할 수 있는 데는 큰 병원들에서는 자체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면 그 검사 기관들을 저희가 또 다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정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검사라는 게 정확성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약의 정확성, 그다음 시약만이 아니라 장비와 인력의 정확성 이거를 각각 검증하는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약의 그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제 몇 개의 시약 회사들이 신청을 한 상태고요. 여러 회사들이 이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 허가받은 시약의 제품이나 그 회사들이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초기 물량이나 이런 거는 조금 그거를 배분하거나 아니면은 제공하는데 며칠 정도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네, KBS 양예빈입니다. 확진 환자 유증상기 2m 이내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이나 확진 환자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된다고 하셨는데 무증상 시기 감염 가능성이 확인됐는데 여전히 유증상기 이후로만 접촉자 분류를 하시는 건지 접촉자 분류 시기를 증상이 나타나기 2, 3일 전으로 앞당길 계획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5번째 환자가 이제 4번째 환자 항공기 접촉자로 확인됐는데 둘 사이 좌석거리는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리고 항공기 내 감염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접촉자에 대한 기준은 어제도 질문이 있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증상 시기가 되면은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거는 사례 정의하고 같이 밀접 접촉자의 정의에 대한 것도 전문가들 의견과 기존의 문헌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HO가 1월 29일 날 조사 지침을 낸 바가 있고 거기에는 하루 전부터 조사를 하라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침이 보편적인 지침이 아니라 초기에 몇 살에 대한 조사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은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전 단계의 접촉자도 좀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발병하는지를 좀 보면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걸 하기 위한 그런 약간의 조사 프로토콜의 기준이어서 저희가 이제 각 나라들의 사례 정의와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과 이런 부분들을 다 보완해가지고 사례 정의는 지금 개편 중에 있고 하루 전부터 하는 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선 관련 내용은 네, 동선 관련은 팀장이 우리 담당 답하겠습니다. 과장께서 4번하고의 좌석은 그 저희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를 하는 거는 앞뒤 출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범위는 들어 있고요. 아마 구체적인 그 두 부분 간의 좌석의 거리는 지금 정보가 예, 두 분의 좌석은 서로 앞뒷열이기는 한데 그 비행기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봤을 때 서로 다른 방향에 앉으신 분들 사이에 대각선 앞열, 예, 예. 네, 앞뒤열 정도,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분의 어떤 전염 경로가 어디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내 접촉과 그다음에 우한시에 아까 말씀드린 더 플레이스의 접촉이 다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더 플레이스라는 데가 벌써 4명의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많은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감염원이 어디였느냐에 대해서는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의는 서울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의 주신 경향신문, 한국일보 순서로 질문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라고 합니다. 저 그 확산 대비 계획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질본에서는 광범위한 확산 아직 아니라는 입장 유지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확진자 수가 3자릿수로 넘어갈 것 대비해서 음압병상 갖춘 병원들을 추가로 확보해놔야 하는 거 아니냐 등 플랜 B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3자릿수 확산 시 가장 크게 대비해야 될 것이 키트 보급 외에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음압병도 관련해서 국가 지정 격리병원으로만 가니까
너무 먼 거리까지 위험을 모르고 가야 된다는 지적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국가 지정 격리병상 외에 뭐 시도 지정한 곳이라거나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음압병상을 추가로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하실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확진 환자가 15명이지만 더 늘어날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병상 및 인력 동원 계획을 그 복지부 중수부에 있는 자원관리반과 저희의 자원관리반이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의료계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만들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이제 가장 그동안 훈련이 많이 됐던 곳이고 또 안전한 곳이기도 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데, 환자가 많아지면 약간 확진 환자와 의사 환자를 좀 구분하는 방법, 그다음에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구분하는 방법, 이런 그 약간의 환자에 대한 분류에 따른 병상을 매칭하는 것도 원칙을 정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확대하는 거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저희가 지역별 거점 병원이라고 해서 또 다른 그 음압병상을 지원하는 병원들이 있고, 또 그 의료법 개정에 따라서 음압병실을 갖추도록 하는 상급종합병원이나 병원급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공공병원의 병상을 비워서 하는 그런 부분들, 또는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서 병원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부분을 좀 더 넓게 환자를 받는 그런 다양한 그런 그 확대 전략들을 가지고 병상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상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인력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인력에 대한 확보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방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과 개인 보호구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한국일보 기자님. 네, 저 한국일보 김민정입니다. 그 감염 확대나 의협에서는 이제 후베이 성 이외에 다른 중국 지역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어제 오늘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질문은 판단이 다른 것 같아서 그 위험 평가가 결국 다르기 때문인가 궁금하고, 왜 판단이 다른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12번 환자의 경우 보건소 선별 진료 후에 순천향대병원으로 다시 갔는데 보건소에서 그렇게 간 이유가 궁금합니다.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가 할 수 없기 때문인지, 그래서 간 것인지 궁금하고, 당시 몸 상태가 격리가 안 될 만한 상황이었는지 보건소에 갔을 때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12번은 우리 과장님이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의협하고 감염학회의 의견도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각 성시별로의 환자 수래거나 아니면은 들어오는 입국하는 입국 사람들의 수나 이런 걸 가지고 어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그 전 세계에서 후베이성 특히 우한시 이외의 지역을 다녀와서 확진된 사례에 대한 보고는 아직은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계속 중국 내에서 또 춘절 이후에 여러 잠복기를 거쳐서 환자가 증가할 가능성을 놓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고위험 지역의 그 입국자가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거긴 하지만 위험도에 따른 차등적인 그런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름 내부적인 그런 그 평가를 통해서 위험도에 따른 확대를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환자 관련된 역학조사는 좀 경과 조사를 좀 더 해서 다음에 종합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 질문이 근데 어떤 질문이셨는지가 보건소 선별 진료 이후에 순천향대병원으로 간 부분. 네, 맞습니다. 그 보건소를 갔다가 순천향대병원으로 그날 갔는데요. 그래서 혹시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가 검체를 채취할 수 없기 때문인지 그것만이라도
지금 보건소는 많은 보건소가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감시나 관리하던 중에 중증 환자면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거고요. 치료와 검사를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증인 경우에는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로 그 대상자를 모셔와서 검체 채취하고 검사도 합니다. 근데 그게 다만 보건소마다 이 시설이나 인력이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보건소는 그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환자분이 그 세부 제가 그 보건소하고 순천향대학교 병원의 시간적인 선후 관계는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연합뉴스 중앙일보 순으로 4분 받고 또 세종으로 잠깐 넘기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님. 네, 저 연합뉴스의 김예나라고 하는데요.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14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12번 환자와 동선이 지금 같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또 그 아래 증상 발현 후에는 12번 확진자와 함께 의료기관, 대형마트 등을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 건 되어 있는데요. 이동 경로가 같다는 거는 부분에 설명되어 있는 20일부터 28일까지 이것이 같다는 건지 그게 좀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14번 환자는 본인의 증상 발현 시점을 언제로 이야기하는지. 예, 곽진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14번 환자분 동선이 12번 환자분과 같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 증상 발생 시점 이후가 같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증상 발생 시점은 1월 29일 밤 10시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계신 상태에서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느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 동선은 남편분과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중앙일보 기자님. 네, 저 중앙일보 이혜수입니다. 그 연례방제 환자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 들어가기 직전에 이마트를 가셨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그 남편분이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걸 듣고 난 상태에서 이렇게 이마트를 가신 거잖아요. 자가격리를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택시를 타고 이마트를 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도 그 전에 보건소를 갔었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보건소에서 좀 그런 예방 조치 같은 걸 주의 같은 걸 충분히 주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번에 바뀐 접촉자 기준이 구분 기준이 WHO 기준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데요. 그 WHO 일상 접촉 기준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넓게 잡아야 되는 걸 듣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접촉자 구분이 없어지게 되면 업소명 같은 경우 그러니까 환자가 거쳐간 업소명도 모두 공개 대상이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상 접촉자만 나온 곳은 공개가 안 됐잖아요. 다 공개하시게 되는 건지 그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WHO의 지침을 1월 29일자 나온 그 가이드라인 조사 그 안내 자료를 주로 인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초기에 몇 살에 대해서 불확실한 부분들을 좀 더 조사하기 위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잡아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정의의 성격이 조금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포함해서 다른 각국에서 채용하고 있는 그런 밀접 접촉자에 대한 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준과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밀접 접촉자의 정의와 범위와 그리고 조사 시기에 대한 거는 개정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2월 7일 날 지침 개정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에 대해서는 동선과 관련된 그리고 부분은 접촉자를 하나로 통일을 하기 때문에 그 접촉자가 발생한 그 동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공개를 합니다. 14번 환자 동선과 관련된 부분은 환자관리팀장이 좀 더 정리해서 정리된 자료로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에서 3분 정도 질문 받고 또 당산으로 넘기겠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은 기자님 먼저. 예. 네, 헤럴드경제 정경수입니다. 12번 환자 접촉자가 어제 경우에 138명이었는데 361명으로 급증한 이유가 어떤 장소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 때문인지
정도인지 여쭤봤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그 접촉자 기준이 일괄적으로 통합이 되는 거에 대해서 혹시 특별한 어떤 환자가 계기가 되는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정확하게 좀 더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 접촉자에 대한 기준도 바뀌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발견되는 확진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궁금했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그 2차 감염자 일본인까지 하면 총 6명인데 이 정도면 사람 전염에 대해서 보건당국이 잘 방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2차 전파로 인해서 그 확인된 사람이 일본에서 유입된 일본 확진자로부터 접촉한 사람과 우리 국내에서 접촉한 사람을 포함하면 5명을 포함하면 6명입니다. 근데 이 5명, 국내 접촉자의 5명은 3명이 가족이고요. 그리고 2명은 이제 지인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런 잠깐의 어떤 접촉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긴밀한 장시간의 그런 접촉자 중에서 일단 발생을 해서 저희가 접촉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밀접과 일상을 통합하는 거의 의미는 그동안에 이제 좀 더 일상 접촉자는 뭐고 밀접 접촉자는 뭐고 이게 개념이 두 가지다 보니까 조금 시도해서 적용하거나 아니면은 이해하시기가 좀 복잡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능동감시했던 대상자들을 자가격리로 전환하고 좀 더 넓게 밀접 접촉자를 잡아서 자가격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번이 늘어난 이유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4개 시도에 걸쳐서 실은 접촉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취합하고 정리하고 하면서 반영된 숫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촉자 기준 그 통합된 거는 이전 거는 소급 적용 안 하고 앞으로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그 저희가 기존의 사례들도 상당히 기존의 사례들은 저희가 일상으로 잡았던 접촉자를 재분류를 좀 해가지고요. 저희가 일상을 되게 넓게 잡았었거든요. 좀 더 보수적으로 이분들은 그냥 전화라도 해서 확인하자 이런 의미로 좀 밀접으로 구분하기는 좀 애매하고 이런 분들을 일상으로 잡았는데 거기서 좀 더 분류를 해서 밀접 접촉자에 가까운 부분들은 재분류해서 그냥 접촉자 하나로 전환을 시키고 자가격리를 하는 소급 적용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되셨으면 2분 더 여기서 질문 받겠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으신 기자님 중에 계신가요? 없으면 순서대로 2분 하십시오. 네, KBS 양예빈입니다.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관련해서 11시 자료에 발열, 기침 등이 있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단순 근육통이나 두통 증상으로 시작해 확진경으로 받은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런 경미한 증상도 모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역학적인 상황이나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신종 코로나의 정의를 재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작업 진행 상황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일본 환자 확진 후 지금 2주째인데 당시 접촉자 45명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이제 내일부로 빠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본 환자 접촉자는 14일이 경과가 되면 격리 관리 해제됩니다. 예, 그리고 사례 정의에 대한 거는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많은 역학 논문들, 임상 논문들을 리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역학하시는 전문 분야와 임상하시는 전문 분야와 같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한 사례 정의를 최종 정리를 할 거고요. 초안은 이제 저희가 잡아서 여러 가지의 안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검사를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진단 시약이 17개 보안위원회에서만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감별 진단이 꼭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검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민간 의료기관으로 검사 기관이 확대되고 시약에 대한 공급이 조금 원활해지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거 사례 정의도 넓어지겠지만 그 사례 정의에서 벗어날
없다 하더라도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의심할 만한 역학적인 그런 소견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검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세부적인 지침과 보험급여에 대한 지침 이런 것들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민간으로 검사 기간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이 검사 자체가 갖는 장비, PCR 장비, 인력 그리고 시약의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그런 검사까지 본인이 원하신다고 그 검사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의사가 판단해서 이런 위험성이 사례 정의는 다 검사를 하실 거고 사례 정의를 벗어나지만 이게 진전될 가능성이나 역학 노출의 빈도가 높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검사를 하는 거는 좀 더 융통성을 가지고 검사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한 분 더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SBS 박광민입니다. 어제 장관님 설명하시기로는 이제 증상이 초기에 이제 증상이 없거나 아주 약할 때도 감염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기준은 보면은 이제 유증상기가 이제 접촉자의 기준이 되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에 다녀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역 사회에서 접촉자 만났더라도 그리고 이제 기침이나 인두통증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바이러스 시약 검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런 건지 실제 사실이 맞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왜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밀접 접촉자의 정의는 현재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사례 정의와 밀접 접촉자의 정의와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지침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발현일 전후에 어디까지 확대해서 할 건가 그런 거는 지금 의견을 모으는 중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HO가 하루 전이라고 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이거에 대한 역학적인 특성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초기에 몇몇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시기에 진짜 접촉자 무증상 발병 이전 하루 이전에 접촉했던 사람 중에 진짜 확진된 경우가 있는지를 찾는 일종의 약간은 조사의 목적과 조사의 목적을 많이 담은 그런 정의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잡아서 하루 전후로 연장하는 부분들은 포함해서 지침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지역 사회에서 그냥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저희가 이제 저희의 사례 정의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유입된 그런 역학적 연관성도 있지만 국내에서 확진 환자나 아니면 의심되는 사람들과의 접촉력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뭔가 지금은 저희가 인플루엔자 유행 시즌이기 때문에 주변에 호흡기 증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심해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시고요. 아직은 이게 지역사회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됐을 가능성은 현재는 되게 낮다. 그걸 가지고 검사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 확인된 사람, 그러니까 확진된 환자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한 경우는 당연히 검사 대상이 됩니다. 네, 서울에서 질의 있으십니다. 파이낸셜 조선일보, CBS 채널A, TV조선, 이데일리 순서로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치료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혼합 치료제나 대체 치료제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오신 보도에 따르면 독감과 에이즈 치료제를 혼합해서 투여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시형 감염 치료제를 사용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치료법을 국내에서도 도입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현재 확진자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현재 확진자에 대해서는 증상에 대한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폐렴이 심하면은 뭐 산소 투여나 이런 호흡기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 치료도 필요하신 분들은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항바이러스제 중에서 투여를 일부 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문헌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그 항바이러스제를 투약을 했더니 이 신종 코로나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진 것들을 같이 이제 진료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 감염학회에서 임상 진료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외의 문헌과 그리고 국내 사례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앞으로 당장의 그 바이러스의 그러니까 특정된 그런 치료제가 아니지만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치료법에서 어떤 것들을 쓸 건가에 대한 그런 임상 진료 지침을 만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보완해 나가면서 진료 지침에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특성이나 이 치료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한번 그 15명 환자의 임상적인 특성과 그리고 치료 현황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진료를 실제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중간이라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기자님 질문과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상무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촉자 기준 바뀌는 걸 소급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바뀌는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일상 접촉자분들은 앞으로 운동감시가 해소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가격리 되는 분들이 좀 많아질 텐데 이분들의 행동 수칙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일반에 공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 관련해서 2015년 메르스 때는 자가격리 중에 이렇게 골프 치러 갔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소급 적용하게 되면 일부 저희가 이렇게 넓게 선정했던 접촉자들은 기존 그대로 능동감시로 14일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그 접촉자로 재분류되신 분들은 자가격리해서 14일간 관리하는 걸로 소급 적용해서 그 접촉자의 위험도에 대한 재평가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수칙에 대해서는 현재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는 이제 저희가 엄격하게 감염병법에 따라서 자가격리 명령서를 보건소장이 명령서를 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벌금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법적인 엄격한 조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수용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자가에 있을 때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1대1 그 담당자를 그 연계해서 집중 관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CBS 채널A TV조선 순서로 또 질문 주십시오. 네, CBS 황영찬입니다. 구체적으로 태국에서 HIV 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를 섞어서 치료했더니 증상이 완치됐다고 보도가 나와서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환자에게 투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 일단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 치료제로서의 효과나 가능성 내지는 부작용 같은 것들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한 패션센터라는 공간에 방문하신 교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중원과 소통하고 추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내에서 많이 쓰고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그 HIV 치료제로 쓰는 항바이러스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상적인 부분은 제가 그 환자별 치료약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제한되고 있는 약도 아마 태국에서 쓰셨다는 약이랑 동일한 약이 아닐까 추정하는데 그 부분은 임상 의사들이 직접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그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증상이 다 완쾌가 됐고 그리고 PCR 검사에서도 다 음성으로 확인이 돼서 현재 퇴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퇴원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퇴원 기준에 대한 것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입원 환자에 대한 사례에 대한 리뷰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 특히 임상이나 역학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퇴원 기준도 현재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퇴원을 시킬지 아니면 좀 더 그 사이에 나온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기준을 만들지 그런 거를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퇴원 환자들이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지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치료제에 대한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임상 의사의 브리핑 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채널A TV조선 기자님. 우선 지금 제주 공항 얘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본회에서 자체적으로 그 서서를 영역조사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분을 질본 관리 대상에 아예 포함할 계획이 없으신지, 그리고 앞서 질문 방금도 나왔는데 그 더플레이스에 방문한 사람 중에 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 방문자들 교민들 뭐 얼마나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는지. 네, 그 제주도에 여행을 하고 그리고 중국으로 귀국한 다음에 확진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오늘 제주가 확인을 뭐 해열진 통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확인을 다시 해서 제주도에 있는 상황에서는 발병을 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정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주도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중국의 그 보건당국으로부터 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받은 거는 귀국 후에 그 다음 날 증상이 생겨서 그러니까 중국에 도착한 후에 26일 날 발열 증상이 생겨서 격리되었고 1월 30일 날 확진 판정 받은 걸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제주에 체류해 계실 때는 발병 전이라는 그런 사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에서 좀 더 제주도에서 이분의 동선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더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제주도에 체류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다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 플레이스는 저희가 상인회 회장님하고 또 그 우한에 있는 총영사관하고 진행을 해서, 상인회 회장님은 그쪽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총영사관은 영사관의 그 SNS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저희 대부분 이제 그 관리가 되고 있을 걸로 판단하는데,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정보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대사관, 영사관과 또 한인회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TV조선 기자님까지 질문 듣고 세종으로 잠깐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조민영 본부장님께서 퇴원을 검토하고 있는 환자가 있다고 했었는데 몇 번째 환자인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공무원이 일대일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사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12번째, 14번째 확진자 자녀 같은 경우 초등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학생이 자가격리가 집에서 혼자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의문들도 생기게 되는데, 어떤 관리가 공무원들이 이제 일대일로 할 수 있겠는지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이게 늘 헷갈리는데, 지금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 어제 장관님도 얘기하셨고 사실 뭐 WH도 이런 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개념이 지금 우리 보건당국이 보고 있는 개념이,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이 뭐 잠복기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환자, 그리고 감염이 되는 시기인데 주관적으로 증상을 느끼지 못한 이 환자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 건지, 그렇게 돼서 아까도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지침이 개정이 돼서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 발열 이전 상황에 대해서도 동선을 공개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퇴원 환자 질문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적다가, 그 퇴원을 검토하고 있는 환자분은 2번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폐렴 증상도 호전이 되셨고 또 각종 검사도 많이 호전이 되셔서 항바이러스제 투여는 중지하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그리고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런 종합적인 소견을 좀 모아서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퇴원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2번 환자의 예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의 사례 검토를 통해서 퇴원 여부와 일정은 결정할 예정입니다.
1대1 격리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는 보건소가 자가격리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또 거기 현지에 가서 환자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감시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생활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져서 그분이 제대로 자가 상태에서 생활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2번, 14번 환자의 자녀분은 현재 그 지인이 오셔서 그 학생을 돌보고 있고 또 보건소가 그 부분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증상 감염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잠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균을 배출하는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또 초기 증상을 뭘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균은 어느 정도 배출이 안 되다가 배출이 시작되면서 증상이 생기는 건지 그거는 이제 발병 전 잠복기 시기 잠복기가 아니라 발병 전에 무증상 시기에 잠복기 기간 동안에 전염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잠복기는 지나서 발병은 했는데 증상이 말씀하신 대로 애매해서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이 조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증상 시기와 잠복기 끝단의 감염력. 근데 잠복기라는 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표현이 어떤 데는 뭐 무증상 감염, 어떤 데는 뭐 잠복기 감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질병 특성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고 WHO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례들을 리뷰를 해가지고 좀 더 명확한 근거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6쪽에 보면 오전 9시 기준으로 검사 중이신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검사 시간이 짧아진 걸 감안하면 이분들은 오늘 중에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이게 검사 시간은 이제 그 장비에 들어가서의 그 장비 검사 시간은 6시간이고요. 근데 이게 검체가 또 보건소나 병원에서 와야 되고 그게 이제 오송으로 내려와서 한 번 더 검사하는 과정이 없어져서 그래도 이제 많이 당겨진 거긴 한데요. 그래서 계속 이 신고는 들어오고 음성은 나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나올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오늘 중에 나오는 것들은 또 내일 음성 처리돼서 이렇게 보고 드리는 거여서 검사는 지금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저희가 1차 검사에서 양성이면 그게 질병관리본부로 검체가 와서 저희가 유전자 염기서열을 했기 때문에 1차 선별검사 양성인 거는 이게 양성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준비를 하고 그 분석을 하는데 지금은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바로 거기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보고되는 시간과 언론에 릴리즈되는 시간이 거의 차이가 별로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우영탁입니다. 그 8번이나 12번 같은 분, 그 8번 환자나 12번 환자 같은 분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셨는데 이 각 장소별 접촉자가 초반에는 좀 나오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장소별 접촉자를 알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목욕탕 같은 뭐 목욕탕이나 KTX나 뭐 이런 걸 이용하셨는데 목욕탕 같은 경우는 카드를 잘 안 쓰실 거고 CCTV도 당연히 없을 텐데 어떻게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접촉자 중에서 연락이 안 되시는 분은 없는지 1대1로 뭐 담당한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뭐 언제부터 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뭐 매일 전화를 하는지 로밍 GPS 같은 걸 추적하는지 관리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동선 관련은 팀장. 네. 목욕탕 굉장히 이제 그 저희가 이거는 뭐 사례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 뭐 CCTV 뭐 이런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어 어떤 한 방법이라고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뭐 현금 영수증 한다거나 요즘은 거의 이제 현금이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런데 목욕탕 이런 데는 뭐 그런
현금을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따로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 접촉자에 대한 관리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자는 연락이 안 되는 분이 없으신 거고요. 자가격리 상태로 유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때문에 접촉자 중에서 연락이 안 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추가적으로 그리고 GPS까지 그 접촉자에 대해서 GPS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제 확진되거나 그럴 때는 거꾸로 역추적해서 GPS로 동선을 보는 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락이 안 됐는데 접촉자가 그 그러면 역접촉자는 더 나올 수 있다는 당연히 말씀이신 똑같이 거죠? GPS 해서 당연히 소재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런 네. 경우에 이제 경찰하고 협조해서 연락이 안 되거나 소재지가 안 되신 분들은 당연히 추적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저희가 보고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그건 지자체가 총괄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럼 서울 쪽으로 질문 넘기겠습니다. 순서가 이데일리 기자님, 아시아경제, 한겨레, MBC, 아주경제, 국민일보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질문이 많으셔서 하나씩만 간단하게 좀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본부장님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기자입니다. 12번 확진자 같은 경우는 병원을 여러 번 다니셨는데 1번 확진자를 만났다는 걸 언제 의료기관에 밝혔는지 궁금하고요. 그럼 8번 환자도 병원을 다니셨는데 병원에서 중국 병원을 다녀왔다는 얘기를 좀 두루뭉실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처벌 가능성은 없는지도 하나 또 여쭤볼게요. 그 마지막 하나는 그 우한 입국자 연락처를 50개 지금 확인되고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번 환자분은 현재 저희가 일본하고 계속 정보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본에서 2명의 확진 환자를 같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 환자 중에 어떤 분에게 어느 시기에 노출이 된 걸로 감염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계속 일본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그 2명 환자가 확진된 게 한 명은 1월 28일, 한 명은 1월 29일 날 일본에서 확진이 됐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들어온 건 1월 19일 날 들어오셨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 사람이 확진자의 접촉자라고 알고 그거를 이제 중국에 통보를 한 것도 1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확진 시기가 1월 28일 아니면 1월 29일이었다. 그리고 또 일본도 저희랑 똑같이 접촉자 조사를 해서 명단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일본 IHR은 중국의 IHR로 통보를 하셨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걸 2월 2일 날 확인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한데 이 확진 환자, 일본의 확진 환자가 이분에게 본인이 확진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거나 조심하라는 그런 전화를 하신 게 1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확진 받고 그 다음 날 연락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서 이 사람이 이제 접촉자라고 확인된 시점에 1월 30일 날 중국에도 통보하고 또 이 확진자가 저희 그 접촉자, 그러니까 이 12번 환자에게 통보를 한 걸로 그렇게 일정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분도 본인이 이제 접촉자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러 군데 병원을 방문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와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팔 번 환자는 질문이 말씀하세요. 8번 환자는 병원 방문을 하시긴 하셨었는데 증상 자체도 특이적인 증상이 아닌 상태였고 그 여행력에 대해서 질문도 지금 의사분에 대해서 확인했을 때나 환자분에게 확인했을 때나 이렇게 뚜렷하게 yes, no와 같은 답으로는 확인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을 방문했다라는 사실을 밝혔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모호한 상태입니다.
이분이 우한에서 차를 통해서 뭐 난청을 거쳐서 청도를 거쳐서 이렇게 입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한에 이제 직접 입국자로는 저희한테 명단이 파악되지는 않았던 그런 상태였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마 증상이 그냥 근육통이고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하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경제 한결의 MBC 기자님 순으로 질문 주십시오. 예, 그 증상을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 초반에 말씀하신 그 엑스레이상 염증이 많은데 뭐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생각보다 양호하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쉽게 얘기해서 이제 폐에 염증이 많이 보이는데 기침을 적게 한다는 그런 얘기인지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어제 12번 선배 같은 경우는 이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감염된 것을 추정하면 14번 환자도 비슷한 증상이 나오고 있는데 증상을 환자별로 좀 차이나는 부분, 비슷한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그 환자분을 치료하고 계시는 임상 의사로부터 들은 그런 얘기는 엑스레이나 CT에서 보이는 거에 어떤 중증도와 환자가 호소하거나 환자가 느끼는 그런 중증도의 차이가 좀 있다. 좀 더 증상이 X선 소견보다 보이는 것보다 좀 더 약하게 증상을 호소를 한다. 그런 정도의 의미였고요. 상세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임상 그 정보들을 모아서 치료를 담당하는 그런 의료진의 설명을 한번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환자를 특정해서 말씀을 주신 건가요? 몇 번 환자의 거기 12번 환자 같은 경우에 호흡기 증상이 없었는데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이제 14번 환자도 비슷한 식으로 증상이 나왔는지. 14번 환자분은 그 배우자이신 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여쭤봤을 때 1월 29일 밤 10시를 저희가 발병 시간으로 일단은 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목이 칼칼하고 열감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의 표현인 거고, 네, 현재 초기 증상은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한결의 MBC 아주경제 기자님 순으로 질문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저 1번 환자 상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원래 퇴원 기준에 적용할지 않을지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원래 퇴원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접촉자가 91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일상은 일부는 밀접으로 가고 일부는 모두처럼 폐쇄라고 설명하셨으니까 내일부터 이 그룹이 없어지면 이 접촉자 숫자보다 조금 더 줄어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12번 환자 일본의 접촉자 2명과 언제 만났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시기는 설명해 주지 않으셔가지고요. 마지막 질문 한 번만. 일본 12번 환자가 일본 확진 환자들과 언제 만났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퇴원 기준은 저희가 그 처음에 지금 지침에 있는 퇴원 기준은 임상적인 증상이 호전이 되고 그리고 24시간 간격으로 PCR 검사를 해서 2번 음성이면 퇴원하는 걸로 현재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바뀐 지식들을 좀 반영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지에 대한 검토를 받아서 그 기준을 적용해서 이번 환자의 퇴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일상 접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험도를 다시 한번 재평가해서 일부는 접촉자로 합산해서 자가격리로 관리를 하겠고 좀 더 노출이 좀 더 격리해서 잡았던 일상 접촉자는 14일이 종료될 때까지 능동 감시는 지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환자가 일본의 확진 환자하고 접촉한 날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월 13일, 1월 17일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또 일본 측하고 또 협의가 진행이 돼야 돼서 2번 정도 노출이 있었다라고 이 12번 환자 조사에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네, 그럼 다음 MBC 아주경제 국민일보 순으로 질문 주십시오. MBC 이덕영입니다. 네 번째 환자가 27일에 확진이 됐고 15번째 환자는 29일부터 접촉자 관리에 들어갔는데 이 15번째 환자는 네 번째 환자로부터 감염된 걸로 의심되는데 이렇게 이틀의 공백이 생긴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역학조사관은 정확한 숫자가 중앙과 시도별로 각각 몇 명인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 증원 가능한 숫자는 또 몇 명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앙과 시도 소속 역학조사관의 업무가 어떻게 정확히 분담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 해당 지자체에 있는 역학조사관이 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팀별로 이렇게 배정해서 조사를 하는지요. 그 시간 갭은 좀 말씀하신 일단은 역학조사관 숫자는 제가 시도 포함해가지고 정확하게 숫자는 한번 확인해서 일괄 문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원 가능한 숫자도 현재 시도별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일부는 지정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시도에는 그 감염병 지원기구라는 그런 게 각 대학에 이제 선정이 돼서 거기에 이제 한 10명 내외의 그 인력들이 거기서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인력의 일부는 또 저희 질병관리본부가 하고 있는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지원단을 운영하시는 역학이나 임상 교수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시도별로 가용 자원한 그런 자원에 대한 거는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지정하면서 운영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 신종감염병이 1급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서 현재는 중앙에 있는 즉각대응팀의 역학조사관이 팀으로 내려가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거는 질병관리본부만 조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일단 내려가게 되면 시도와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 시도의 역학조사관들이 다 팀을 이뤄서 한 팀으로 지금 조사를 해서 업무 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는 시도, 시군구, 역학조사관, 보건 담당자들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조사에 대한 기획과 최종 분류나 이런 것들은 중앙이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확진된 이후의 접촉자에 대해서는 그 접촉자에 대한 그 분류와 통보하는 그런 시간이 소요됐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제가 뭐 정확한 언제 통보될 것까지는 정보가 없어서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기내 접촉자였으면 좌석을 확인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주소지를 확인하고 하는 그런 정보를 추적 관리하는데 일부 시간이 소요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환자 관리에서 말씀하시려면? 네, 말씀하신 대로 그 1월 27일 확진되고 저희가 출동을 해서 그 접촉자 리스트를 파악을 했고 공항을 통해서 검역소를 통해서 그 탑승객들 명단을 받아서 추려내고 그 중에서 이제 앞뒤 진열 이런 부분들을 추려내면 이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정리해서 연락처를 확인하고 또 시도 어느 곳에 사시는지 이런 정보 확인해서 그 보건소 시도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통보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9일 날 아침부터 이분은 그 증상 발생 모니터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확진 시점은 그냥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시점이고요. 이제 즉각대응팀이 현재 나가서 조사하고 분류하고 하는데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 1시간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질의가 아주 계속 있으셔서 딱 하나씩만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아직 아주경제 국민일보 유시스 순으로 아직 답을 안 하셔서 질문 안 주셔서 짧게 하나씩만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경제 김태리인데요. 아까 앞서 질문한 거랑 비슷한 내용을
막을 수 있는데 앞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 이제 역학조사 진행하기 힘들 거로 보이는데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역학조사는 일단 저희가 이제 조사 방법론이나 조사 지침에 대한 건 만들고요.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적절하게 좀 업무를 나눠야 중앙이 그 역학조사를 하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전에 이제 8명, 10명 나갔던 방식을 조금 줄이고 지방에서 역학조사관이 충원이 되면 민간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국민일보 기자님. 네, 국민일보 김현인데요. 5번 환자 영화관 간거 동선 공개를 가지고서 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저께 장관이 무증상 감염 가능성도 얘기를 한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은 확진 환자의 동선 공개 범위를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발병 이전까지도 좀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랑 아까 전에 질문이 나왔는데 답을 안 해주셨고 1번 환자 상태가 지금 어떤지. 일본 환자 상태는 안정적이고 일상생활을 수행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렴은 소견은 거의 소실돼서 안정적이시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접촉자에 대한 기준과 이런 거를 아직 좀 검토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먼저 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뉴시스 기자님. 예, 뉴시스 김입니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그날 브리핑에서 내일 모레쯤 2,900여 명대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질문 지역 거리를 쳤는데 이 대상자 중에 현재까지도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 외국인 구분해서 어떤 식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수조사는 현재 오늘 시점으로 모니터링 대상자는 750분 정도 되십니다. 그 중에 내국인이 500분 정도 되시고 그리고 외국인이 250분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내 체류 주소를 포함해서 일단 지자체에 통보를 하였고 지자체에서 경찰이나 아니면은 지자체의 다른 인력들을 동원해서 계속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조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를 지금 집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인 경우에는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이분 중에서는 연락이 아직 되지 않으신 분들은 한 30분 정도, 30여 분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똑같이 경찰이나 다른 시군구의 자원들을 연계해서 계속 추적을 할 계획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서울에서 채널A 기자님 질문 주셔서. 그리고 모니터링을 그동안 해오면서 증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분류되신 분이 111명 정도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검사나 이런 게 진행이 됐는데 양성으로 확인되신 분은 없으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채널A 기자님 서울에서 질문 주십시오. 네,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번 환자, 이분은 에이즈 치료제 사용하신 건지 요것만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치료제 종류까지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럼 세종에서 한 분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바이러스제는 투여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약의 종류까지는 저희가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세종에서 한 분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헤럴드 경제 정경수입니다. 아까 2번 환자 같은 경우는 확진 입원일로부터 10일 정도 지났는데 만약 이번 주 내에 퇴원하게 된다면 2주 만에 퇴원하는 건데 예상보다 빠르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장년층 나이인데 좀 다른 변수가 있었던 걸로 보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환자도 2주 정도 입원 예상하면 되는 건지 해서요. 지금 이제 중국의 데이터를 보면
65세 이상의 고령, 특히 더 나이가 뒤로 갈수록 그리고 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중증이나 예후가 안 좋은 걸로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개인에 대한 뭐 기저질환이 어디까지 있는지까지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15명도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치료 기간이 갈 건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 부분도 임상 전문가가 좀 브리핑 드리고 궁금한 것들을 좀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찰한 거는 이제 처음보다는 이제 중간에 폐렴이 엑스레이에서 1번 환자도 마찬가지로 폐렴이 없으셨는데 좀 있다가 엑스레이에서 폐렴이 보이다가 CT에서 폐렴이 보이다가 이제 엑스레이에서도 보이고 하는 그런 자연적인 그런 경과들이 아직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서 우리나라의 입원 치료하시는 환자분의 특성만이라도 좀 분석을 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네, 그 확진자 다녀간 그 유통업체나 업체들 폐쇄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면 어떤 기준으로 다시 열어야 그 이제 이용자들이 좀 안심하고 갈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좀 설명해 주세요. 확진자들이 다녀간 곳은 현재 이제 보건소가 소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장소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출의 범위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소독을 한 경우에는 소독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 시기 이후에는 재개를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그 소독제나 뭐 이런 것까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지침에 그 준해서 하고 있는데 그 지침을 한번 공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은 이상 마치고 저희가 문자랑 전화로 계속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